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연준발 신호 속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최고 7% 금리 도달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이로써 시장의 인상폭은 좀 제한을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의 코스피 반발 매수세 속에서 강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변동성이 축소되는 듯해 보였지만 이내 좀 하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강세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오늘은 기계와 전기, 전자, 철강, 금속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비금속, 종이, 서비스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오후장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전문가들과 꼼꼼한 이슈 체크 도와드릴 테니까요.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 수출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 산업 발전 TP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 수출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만든다는 건데요. 장 기자 자세한 내용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혁신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세제 연구개발 지원과 서비스 산업 규제 등으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서비스 산업 컨트롤 타워가 미비해 분야별 단계적 대책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이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별개로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할 서비스 산업 발전 태스크포스도 신설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F는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방안 등 서비스 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부처 간 역할 입장을 조정할 민간 합동기구인데요. 팀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게 됩니다. 네, 또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 전략 5개년에 대한 계획의 논의도 이어졌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나요? 네, 정부는 기능별 업종별 8개 장업반에서 규제 개선, 세제 예산제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5개년 혁신 전략과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5개년 혁신 전략은 내년 3월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사활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민간의 요구사항이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산업 수출 정책 협의회, 서비스 산업 옴부즈만, 갈등 조정기구, 서비스 산업 융합 연구개발 혁신 지원단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은행의 정기 예금에 이 2주 사이에 13조 원이 몰렸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 역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5대 은행의 정기 예금 잔액은 821조 5,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15일 동안 13조 3,200억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추세라면 단순 계산으로 이달 증가폭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30조 원대의 증가폭을 기록하는 셈입니다. 이들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에만 166조 6,100억 원 늘었는데요. 올해가 채 지나기도 전에 지난해 증가 규모의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한국은행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서 역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는 앞으로 이 정기예금에 몰리는 자금이 이 속도도 점차 누그러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업계에서는 머니무브 기조가 이전보다 다소 약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이뤄진 데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수신 금리 인상 경쟁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업계의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은의 금리 인상을 압박했던 미국 물가와 환율이 최근 들어 정점을 지났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선 오늘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코리아와 쌍용정차, 그리고 쌍용자동차, 그리고 세브레 등 이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이른바 르쌍세 내수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카이주유가 공개한 올해 브랜드별 신차 등록 점유율에 따르면 르쌍쉐의 올해 국내 점유율은 각각 4.6%, 5.8%,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는 같은 기간 38만 6,100대를 팔아 40.5%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고요. 현대는 38만 4,800대로 34%로 나타났습니다. 지네시스는 10만 8,700대로 11%를 기록했는데요. 사실상 현대차 그룹이 내수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그룹이 85%나 잡고 있으면 사실상 르쌍세가 좀 판매량을 늘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네, 업계에서는 르노코리아와 한국 GM이 내수시장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마진 높이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르노는 본사에서 수입 판매를 진행하던 캡처 및 조회 판매를 중단했고 위탁 생산 중이던 트위지 역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GM도 이전 중저가 모델의 한국 생산을 중단하고 고급 모델 생산과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올 초 다마스와 라보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스파크 생산도 멈췄는데요. 올해 말부터는 말리부와 트랙스 생산까지 중단할 예정입니다. 쌍용차도 마진 높은 차량 생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쌍용차의 신차 토레스는 누적 계약 건수가 8만 대를 넘기긴 했지만 경쟁 차량보다 저렴해서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르노코리아나 한국 GM의 고민과 마찬가지로 쌍용차 역시 좀 더 수익성 높은 차량을 내놔야 의미 있는 성장이 기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매파적인 연준의 이 신호에 집중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국내 증시는 이 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일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더 크게 하락세를 보인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상승 출발을 보인 이후에 이 탄력을 확대하나 보였는데 다시금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22% 오른 2,44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축기계, 철강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강하게 움직였지만 현재는 힘이 빠지면서 강보권 수준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0.16% 내린 73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콘텐츠 관련주, 게임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다시금 또 매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억 원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168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개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898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 현재 801억 원, 기관은 152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관련주가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AI 기반의 영상 변환 등 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OTT 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을 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 모태펀드를 통해서 대중소기업의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도 완화를 하는 등 투자 유인도 확대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NM이 현재 0.74%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IHQ는 5%대, 포바이포는 8%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험주들 사이에서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 논란 여파가 다른 보험주까지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이 보험주들의 부진은 이 보험사의 콜옵션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내년이면 이 콜옵션 행사 시점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보험사가 발행한 이 자본성 증권이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이 자금 조달 리스크로 이어질지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당장 내년도 이 보험사들이 콜 옵션을 행사해야 하는 규모가 하나생명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어선다라고 하죠. 하나생명이 현재 1%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하나도 1.23%대, 삼성생명도 현재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은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일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0% 가까운 낙폭을 보이게 됐는데 오늘장은 그 낙폭이 과했다라는 인식과 함께 강하게 올려 세워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조선해양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면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파이오링크는 이 데이터 센터 이중화의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Y는 삼성물산이 사우디 국부펀드와 MOU를 체결하게 되면서 과거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클린룸 전용 내화 패널을 국내 최초로 특허를 냈던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노텍은 호주 대형 광산향 세라믹 비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공장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부생가스인 메탄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 DRM 설비를 구축한다라고 전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체 기술 기반 공정에 독자 개발한 촉매까지 적용한 이 DRM 설비 상업화는 LG화학이 국내에서 최초라고 하죠. 현재 0.4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종목은 룽투코리아가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 게임주가 최근에 중국 관영 매체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또 지스타 2022의 개최에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룽투코리아 오늘 장중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24%대 급등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라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무선 충전기기의 상용화 기반을 연내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 관련주로 묶여있는 유라테크가 이렇게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틀 전이죠. 이틀 전 미국 시장에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그런 악영향들이 이제 어제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이제 많이 끌어내렸었는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10년 만에 첫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좋은 흐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주가 하락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그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모습도 조금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TYM입니다. TYM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농기계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농기계 관련된 수요가 북미에서 이제 좀 수요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북미에서 수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를 이제 본다는 것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이 TYM 말고 대동도 있는데 대동도 마찬가지고요. TYM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수출에 의한 실적 플러스 이제 환율에 대한 환차익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지금 농기계 관련주들이 최근에 시장의 관심이 조금 벗어나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관심 여전히 유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도를 하면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현대로템인데요. 그 빈살만 그 왕세자가 방한을 하게 되면서 수소와 관련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 인프라와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서 현대로템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네옴 철도 삼성 양해각서라든지 수소 트램과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 도입 가능성을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대로템이 그 중에서 하는 일들이 수소 모빌리티를 생산하고 수소 추출기, 충전 디스펜서와 같은 인프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크지 않을까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 이게 네옴시티라는 것이 워낙 좀 범위가 넓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제 포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금 좁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대로템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성광밴드입니다. 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표적인 관이음새라고 부르는데요. 피팅이라고 하죠. 피팅 관련주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LNG 관련된 사업 그리고 원전 관련된 사업일 때 관이음새가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북미나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의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이 성광밴드의 매출 비중에서 약 57% 정도 되거든요. 전분기보다 10% 정도 증가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런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이제 LNG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이제 성광밴드의 수혜가 될 것이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PBR이 0.8배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PBR이 0.8배라는 것은 글로벌 피팅 업체가 이제 업체로 보았을 때 태강하고 성광밴드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상황인 점 생각해 본다면은 상대적으로 PBR 0.8배라는 것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성광밴드가 앞으로 이제 업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 에너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관심권 안에 있는 종목이라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호석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성광밴드였고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투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부산은행의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장에는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 전략 사업 진원 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뭐 지난주서부터 뭐 윤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해외 그 각국 정상들과 이제 연쇄적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G20,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뭐 대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네덜란드 총리, 그다음에 이번에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도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스페인 이제 수교가 이제 1950년도에 이제 수교가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70년 동안 스페인 총리가 단독으로 국내에 방한한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다자간 회담이라고 하는 뭐 아셈이나 G20 같은 이제 회의 참석차 국내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외에 이제 단독으로는 처음 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뭐 지난 6월달 마드리드 뭐 나토 정상회담이나 그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뭐 발리의 G20 정상회담 때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뭐 분위기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양국 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제 협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우리나라와 스페인은 이제 GDP 규모가 비슷합니다. 뭐 우리나라가 GDP 규모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에 기존에 뭐 그 관광 관련된 그런 이제 산업군이 뭐 상당 부분 차지했다라고 보면 향후에는 이제 미래 성장 산업 관련돼서 상당하게 이제 유치를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관련된 분야의 육성을 위해서 뭐 최근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뭐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과 같은 미래 성장 산업과 상당한 뭐 협력을 뭐 관련된 뭐 사항들이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의 2차 전지 기업들의 스페인 내에 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하게 스페인이 어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천혜의 자연 조건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적격지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만큼 상당히 이제 산업적 기반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나 기술 협력 등에 관련된 이제 관련 분야 협력이 좀 더 지금보다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세계 2위의 이제 관광 대국이다 보니까 관광 관련된 인프라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뭐 양국 간에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코로나 이전에 스페인을 방문했었던 한국 관광객이 한 60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이제 방문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 스페인으로의 이제 유학생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양국 간의 다양한 인적 교류를 통해서 양국 간의 이해관계를 제고하고 서로 우호 관계가 좀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최근 들어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해외 건설에 상당한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뭐 중동 지역 등 이제 제3세계의 양국에 공통적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력 방안을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한국과 스페인 양국의 이제 수출 금융 기관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국이 공동으로 이런 이제 제3국가의 그 공동 지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는 것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스페인이 관광 강국에서 이제는 좀 향후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해서 주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와 함께 손을 잡으면서 양국의 협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의 스페인 투자 결정으로 인해서 스페인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이 좀 작용되기도 했었는데요. 양국의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해서 맞손을 잡은 상황인데 국내 증시는 어떤 섹터에 훈풍이 일게 될까요? 네, 뭐 한국, 스페인 뭐 이렇게 이제 첨단 산업에 관련된 이제 협력에 뭐 계속 확대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 한 스페인 이제 산업기술 협력 MOU를 체결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국에서 산업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이제 향후 이제 미래 이제 성장 산업 관련된 부분,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지능형 제조, 모빌리티 관련된 그런 분야도 지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이제 기업이나
연구기관 간의 이제 기술이나 인력 교류 활성화된 관련된 부분도 같이 지금 뭐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산업군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산업,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을 그러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유럽 내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동유럽 쪽으로 약간 편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동유럽 지역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뭐 지금 서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이제 이런 그 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런 미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생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감한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업체로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지난 5월달 스페인 카탈루나 지역에 동박 생산 시설을 건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총 5천억 정도의 이제 그 건립 비용이 이제 투자가 될 예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250억 정도를 스페인 정부에서 현금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투자를 위해서 상당히 이제 발벗고 나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유럽 내에 2차 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차 전지 유럽 내에 전기차 수요가 뭐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의 공급이 지금 수요에 비해서 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을 유럽 내에서 건립들을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 내에서 뭐 노스볼트나 아니면 ACC, 브리티시 볼트 같은 여러 회사가 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런 공장을 건설하면서 유럽 내 수요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공장 건설이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티시 볼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내에 생산 시설을 건립을 진행 중에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자금난으로 인해서 건립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 파산 얘기가 나올 만큼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스볼트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 부분 이제 공장 건설이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수율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여전히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 내에 있는 유럽 기업들의 생산이 더디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국내 이제 그 기업 완성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3대 그 배터리 업체는 전부 다 지금 유럽 내에 공장을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가동이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유럽 내의 수요를 좀 더 확대할 때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뭐 그래서 뭐 추가적인 확충이나 아니면 관련된 소재 기업들의 뭐 유럽 진출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전체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최근 들어 이제 2차 전지 뭐 양극 소재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유럽 내 진출이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우리 정부는 또 스페인과 미래차 협력에 이어서 최근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좀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관련 규제 개혁을 논의하는 데 환호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향후 시장의 성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관련주 흐름과 함께 살펴봐 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충전 관련된 기술은 이제 그 기존의 유선에서 이제 무선으로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핸드폰 같은 경우도 이제는 대부분 유선으로 충전을 많이 하고, 뭐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무선으로밖에 이제 충전이 안 될 만큼 무선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전기차 시장도 뭐 같이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도 현재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여러 기술이 현재 개발이 돼 있습니다. 이 기술을 지금 상용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상용화에 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무선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전용 이제 주파수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직 그 주파수대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게 아직 좀 미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무선 충전 시, 그러니까
뭐 저전압일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고전압으로 충전을 할 경우에는 이 전자파에 따른 위해성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상용화에 상당히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과기부가 이런 걸림돌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전기차 무선 충전을 위한 주파수대를 연내에 확정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주파수대는 이제 85kHz 이제로 배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무선 충전 주파수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선 관련된 충전 기술이 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선 충전에 대한 이제 규격을 제정을 통해서 향후에 유해성 문제를 좀 더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설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전기차 관련된 충전 분야에 대한 인프라를 지금보다 좀 더 확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된 이제 무선 관련 충전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시장 내에서 계속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비교적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센스, 그다음에 크로바 하이텍, 컴트로닉스 같은 이제 무선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보유주 중심으로 아마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장에 대한 부분을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한국과 스페인의 협력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빌 살만 왕세자가 약 20시간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예. 어제 저녁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최대 관심은 네옴시티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워낙에 좋은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허허벌판의 땅이라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네옴시티 자세하게 어떤 구상을 담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특별하게 부동산이든 아니면 건설로 초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대체로 나오는 정도가 이제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겠다.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이 네옴시티야말로 670조 원. 실제로는 제가 관측할 때는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분석도 그렇고 1000조 원 이상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이 광활한 땅에 우리 기존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마치 영화 아바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정말 스마트 친환경 스마트 자력 도시.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그냥 운영 자체가 가능한 외부의 특별한 조력 없이도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대규모의 투자도 필요하고 또 엄청난 인력도 필요합니다. 바로 그 개발에 있어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면 가장 이 지역에 물론 이제 사우디가 자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투입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우디의 이 오일머니가
손짓을 하는 또 손짓을 받는 또 나라는 핵심적으로 중국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중국 다음에 중국은 굉장히 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모의 경제겠지만 실제 가성비 있게 초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이 수익적 차원에서 훨씬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혜를 입을 국가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뭘까? 반도체, 2차 전지 늘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아닐 테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또 수출 의존도가 매우 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여기에서 사우디와의 네옴시티와의 협력은 네옴시티의 구성도 구성이겠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내용을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우디가 이제는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네옴시티 이전에 사우디의 발전 방향에 원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의 이명박 정부 때 계약을 체결해서 건설을 했던 이 생활형 원전에 대해서 빈살만 왕세자 이거다.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석유에서 화학 그리고 좀 더 값싸고 또 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 그러니까 원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원전이야말로 우라늄도 있고 하지만 또 실제 이제 이것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그런 에너지 생산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이 네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네옴이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그 경계에 있는 부분에 이 네옴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바로 그 지역인데 이 면적이 무려 서울의 44배. 그러니까 이 광활한 지역에 트로제나라고 하는 산악형 지대에 친환경 주거단지를 건설하고 더 대단한 건 우리가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뭐냐면 더 라인이에요. 이게 무려 서울에서 강릉까지 120km. 여기에 우리가 현대 로템이나 친환경 철도 시스템까지도 최초로 지금 우리 KTX, SRT가 이제 수출될 수 있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해상에 떠 있는 친환경 산업단지, 이른바 옥사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패러다임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동안에 우리 한국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산업을 이야기할 때, 기술을 이야기할 때 그래 거의 선진국급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제 수주하고 또 기술력을 보였을 때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또 K기술과 K산업에 대한 이제 평가는 어떻게 됐냐? 초기술인 거예요. 이제는 선진국보다도 오히려 그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단계에 대한민국에 대한 평판이 이제는 완전히 프리미엄이 되는 거죠. 그런 평판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네옴시티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이 결정판이다. 끝장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중동 왜냐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자 아부다비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다른 중동 지역으로 더 카타르까지 확산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부분에 우리의 역할이 더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금석 당금질 차원에서도 네옴시티는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의 결정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600조 원이 넘게 투자가 되고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네옴시티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개발 소식 속에서 좀 들썩이는 것들이 좀 건설업계였습니다. 특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터널 일부 구간을 수주하기로 했다라고 나오기도 했었는데 제2의 두바이가 될 수 있을지 또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과정에서 각국의 주요 기업의 경쟁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국내 기업이 좀 해외 기업에 대비해서 경쟁력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기술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비용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고 기술력과 또 가격 경쟁력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와서 겨우 한 20시간 정도 머무르면서 무려 처음에 계획했던 건 20건 아니야. 21건. 다시 26건으로 MOU 체결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한남동 이 관저로 불러서 맞이를 한 것도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굉장히 긴밀해졌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이 건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70년대 중동붐이 일어났을 때는 대규모 수로 공사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토목 차원의 건설이었어요. 근데 이제 건설은 뭐냐면 신기술 차원의 건설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플랜트를 짓고 스마트 공장이 들어가고 새로운 신개념의 주거단지가 들어가는 바로 그런 개념의 건설이니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될 부분이 이 건설이라는 것은 기술적 차원의 건설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빈살만 왕세자와 이 해동을 하게 된 롯데호텔에서 만났던 그룹 총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는 앞으로 주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용 회장, 뭐 최태원 회장, 또 정의선 회장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이 들어가죠. 무슨 이야기냐? 지금 빈살만 왕세자의 보관 속에는 그림 속에는 머릿속에는 신재생에너지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석유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월인가요? 빈살만 왕세자를 만나서 인권 문제 때문에 왜?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관련된 취재를 했던 또 저수를 냈던 종교인이 살해됐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빈살만이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빈살만에 대해서 상당히 인권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서 상당히 이 미국에서는 경계하고 견제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굴욕적일 수도 있어요. 가서 뭐냐? 석유 좀 더 생산해줘.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 올라서 큰일 났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의 반응이 뭔지 아닙니까? No. 우리는 다른 길을 간다. 뭐냐? 석유만 무작정 생산해서 오일머니를 동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무슨 말씀드렸죠? 전반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그룹이 어디냐면 하나예요. 지금 하나솔루션이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오시아와 마찬가지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우디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IRA법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중국은 오지 마. 한국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2차 전지 말고 어디냐? 신재생 에너지 쪽이. 거기에 중심이 누구냐? 하나솔루션이고 하나그룹이라는 거. 또 하나 지금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를 인수합병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 지금 폴란드나 무기 사가는 게 다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실 필요 있고, 그다음에 정기선 HD 현대사장, 또 이재현 CJ그룹. 그러니까 이 큰 네옴시티에 어떤 이제 먹거리 생산 시설이 들어가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 한전 KPS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욱 DL그룹은 대림이죠. 그러니까 대림까지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된 새로운 신개념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한국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주목을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빈살만의 경우에는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1985년생이에요. 네. 38살. 저보다도 14살이 어리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보다는 거의 나이가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빈살만 이 왕세자는 형인 압둘 아지즈를 제치고 지금 사실상 실권자예요. 지금 국방부 장관도 여기 막 부총리를 거쳐서 38살의 날이 총리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장기간 동안 한국에 대해서 좋은 마음, K-드라마, K-컨텐츠, 한국, 너무 좋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빈살만 왕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더 주목을 해야 되고 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관계가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앞으로 파급 효과가 산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좀 석유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다, 한국 선호 심리가 작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지만 특히나 이 3년 전에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에 좀 체결됐던 MOU가 좀 절반 정도밖에 실행 단계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어떨까요? 이번엔 달라요. 그러니까 3년 전을 생각해 보자고. 3년 전에 그런 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굉장히 국제 정세도 다변했고 변화가 무상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국제 공급망 자체가 이 중동 쪽에 연결되기가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제는 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박차를 지난 3년 반 동안 못했던 것을 박차를 갈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네옴시티 관련 주가 빈살만 왕세자의 이 방안이 있는데 왜 내려가냐. 그건 차익 실현이니까 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차익 실현한 거예요.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이제 수혜주를 조금 팔아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이유고 앞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못했던 걸 이번에 26건 MOU를 체결하고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은 빈살만 왕세자도 내부에서 견제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의 네옴시티를 성공해야 자기 입지가 이제는 20년, 30년 더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시진핑 주석과도 상당히 긴밀한 관계. 일본을 안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네옴시티도 그렇고 국제정세성에서 미국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빈살만의 전략은 네옴시티도 그렇고 앞으로 중국과 뭔가 좀 손을 잡고 더 앞으로 이 사우디의 국가 혁신을 이루어 나가자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원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22조 원의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계약을 체결했던 그 원전도 있지만 지금 이번에 사우디와 체결하면 12조 원이에요. 지금 이 최종 원전의 낙찰에 있어서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우디는 더 이상 이제 미국 의존적으로 안 가겠다. 그랬더니 자꾸 사우디 왕족 이야기하고 인권 이야기한다. No, 싫어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원전을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러시아 쪽으로 원전이 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두산도 그렇고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사실 이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원전 생산에 있어서는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대건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면서 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 그린 수소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빈살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에너지거든요. 자, 그린 수소가 뭐냐? 여러분들 수소 경쟁이 나오고 우리 포스코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를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된 수소를 질소와 혼합을 해버리면 안정된 단계에서 운반을 할 수 있는 암모니아로 전환이 돼요. 바로 그런 시스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로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둔다.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점으로 네옴시티 개발의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에 대한 이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이 빈살만 이 왕세자의 또 성향이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걸 우리는 적극 활용을 해서 제2의 중동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술도 중요한데 와서 8명의 이 주요 기업의 CEO를 다 만나면서 한 명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우리 돈 많아.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하고 싶어. 자, 현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현대 로템도 있지만 현대 건설도 있고 여기에 또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도 네옴시티를 통해서 더 크게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정의선 회장의 전략적인 사업 구상인 로봇, 바로 이 로봇과 관련된 부분도 네옴시티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MOU 체결 좀 미미했던 거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경기 영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미국과의 원전은 손을 잡지 않고 이제는 러시아와 함께 손잡으면서 우리나라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통통 경제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2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